네, 조직 이해 능력의 임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 참가 제도와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고요. 이번 주에 웨백스로 진행할까 했는데 저번 주와 같은 이유로 이번 주 역시 녹화 강의로 진행하게 되고요. 뒤에 이제 공지를 하고 제가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를 하겠지만 11월 같은 경우는 우선은 녹화 강의로 다 진행이 될 거니까 중간에 혹시나 이 교수님이 웨백스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해둘 건 기말고사 보시기 전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녹화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실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경영 참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영 참가 제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조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누군가가 모여서 그쵸, 기업,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조직은 기업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영 참가 제도라는 말 자체를 아마 처음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쵸? 경영 참가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래저래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근로자나 뭐 노동조합, 그렇죠? 이렇게 여러 그 형태의 뭐 어떤 것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한다는 거, 사실 처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경영이라는 과목이 본인한테 필요하냐 라고 여쭸을 때 나는 뭐 회사를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난 경영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분도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경영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의 파트너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협력적 노사 관계가 중시가 되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그쵸 경영 의사결정 이들 조직이라든가 사람들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게 되는 경영 참가 제도가 이래저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 경쟁의 가속화, 그다음에 저성장, 그다음에 급격한 기술 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환경 이런 변화에 따라서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노사에 대한 관계 자체를 굉장히 그 경쟁 상대 혹은 약간 적대 관계에 있는 구도로 비춰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협력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파트너로서 경영을 함께 하는데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면서 경영 참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옛날 같으면은 대표자라든가 뭐 리더에 있는 사람만이 경영을 하고 뭔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립관계에 있었던 여러 집단, 여러 사람들이 파트너로 인식이 되게 되면서 경영을 참가하게 되면 그 파트너,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경영 참가 제도라는 말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죠. 경영 참가 제도의 목적을 보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크다라고 하는 가장 크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 경영의 민주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물론 기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서 기업 자체가 기업 자체에 대한 소유자가 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뭐 의사를 통해서 정말 뭐 우리가 뭐 정말 저렴하게 표현할 때는 바지사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주주들에 의해서 약간 뽑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리더의 형태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표가, 리더가,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그것이 사실로서 맞아요. 그렇지만 혼자서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그 대표와 어쨌든 리더의 전체적인 생각과 의도와 뭐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임원, 그 다음에 뭐 관리자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어떻게 이제 뭐 나아갈까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70년대, 80년대, 물론 요즘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이 가끔 TV에 나오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사실 뭐 말도 못했죠. 뭐 대표자다 이러거나 리더다 이러면은 마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하수인으로 부리듯이 내가 뭐 진짜 짱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너네 다 해야 돼 약간 이랬었지만 이제는 약간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경영에서는 사람들의 소리 하나를 다 귀 기울여 듣는 거. 물론 판단이라는 건 어떤 누군가가 해야 돼요. 결정권자가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갈 때 그 결정권자라고 말하는 그 리더가 계속 쭉 끌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회사를 좀 잘 이끌어 나가보자. 이런 목적이 어떻게 보면 경영 참가제도의 큰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경영의 과정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은 어떤지, 그쵸? 어떤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실 미처 보지 못했었던 리더의 눈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었고 눈에 차마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의 뭐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세력 균형 자체를 이룰 수도 있고 경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라든가 노동조합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현장, 제일 중요하죠. 현장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는 물론 조금 더 뭐 큰 시각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 혹은 그 산업군에 대한 약간 뭐 이론적인 이해가 뭐 높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대표자의 의견만큼 대표자의 정말 마치 내가 뭐 대표가 없으니까 대리인처럼 막 내가 대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고 총을 휘두르고 이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무에 있는 생생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경영을 참가한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우선은 신뢰 자체가 바탕이 되게 되면 그 조직 자체는 산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목표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경영 참가 제도라는 것을 짧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굳이 짧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회사와 그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실패 없이 좀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 참여 제도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이제 경영에 참가하게 되는 공동 의사 결정 제도,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제도, 그 다음에 이윤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이윤 분배 제도, 그 다음에 자본을 참가하게 되는 뭐 종업원 지주 제도, 아니면 뭐 노동 주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 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영 참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의 권한인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경영자의 권한인데 그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일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근로자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조직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모든 사람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로자들의 복지를 이제 뭐 증진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고 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논의하게 되는데 경영을 참가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그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영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근로자들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걸 보게 되면 의견을 이제 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뭐 완전히 깊게 뭐 사실 참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보를 참가한다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 참가하는 정도 수준의 단계보다 근로자들에 대한 참여 이제 권한이 좀 확대하게 되면 노사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돼요. 뭐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에 대한 참가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 결과에 대한 시행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경영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한은 뭐 의사결정을 하는 그 경영자 자체가 자기의 막 힘을 막 사용해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결정은 결정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경영자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중간중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고 의견도 교환해주고 이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경영자가 자기 권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 경영에 대한 참가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의견도 얘기하고 확대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시행 자체는 경영자들 그 자체한테 달려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근로자랑 경영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공동을 책임지는 경영참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경영자의 일방적인 경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근로자랑 경영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건 이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근로자랑 경영자가 거의 50대 50으로 결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진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는 우선 본 적이 없지만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까지 전달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의견이 어떻게 왔냐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 보통은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나아가가지고 공동으로 뭔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돼요. 대표자만큼 경영자만큼 일반 근로자가 월급 500이란다. 연봉 5천 받는 근로자가 연봉 5억 6억 받는 경영자와 똑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영을 참가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단계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정도만 제출하냐,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냐, 아니면 마지막에 경영권까지 어떻게 보면 휘두르냐, 뭐 이런 차이인데 경영 참가가 보통은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다, 가장 뭐 이렇게 본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참여 권한이 확대돼서 협의 참가 단계까지. 이건 좀 써드릴까요? 협의 참가. 펜을 좀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낫겠죠? 협의 참가. 글씨 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보이시죠? 협의 참가. 총 3단계 정도를 보는데 그래도 이 회사가 이 경영자가 좀 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협의 참가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윤 참가예요. 펜을 좀 바꾼 다음에 이윤 참가. 이윤 참가 같은 경우는 조직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경영을 하게 될 때 성과가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때 근로자랑 노동조합
기업이 적극적으로 되게 기여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임금 이외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거야. 보너스라고 하죠. 보너스. 그래서 이윤 참가는 생산의 판매 가치나 부가가치 증대를 기준으로 성과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이윤 참가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과급 이런 거 아마 아직 못 들어보셨겠죠? 이게 직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연봉 체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브로드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하시면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경영성과라고 하는 게 모든 조직에 경영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포커싱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경영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기업 쪽에 많죠. 그러니까 제조기업 쪽에 많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이죠. 뭐 세계에서도 유수의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그 뭐 기업 100대 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포함되는 기업이 몇 없는데, 그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저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작고를 하셨고, 이래저래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건데, 삼성의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자회사, 모회사 뭐 다 뭐 계열사들 엄청 많은데, 삼성의 아주 대표적인 제조라고 하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삼성에 아주 많은 계열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제조가 아니고 뭐 서비스만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끼리만 거래를 한다거나. 사실 제가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말 자체를 달고 있는 기업 외에 삼성에는 아주 수많은 자회사와 모회사, 뭐 지주 많아요. 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팔잖아요, 그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제공하고,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계획을 맨 처음에 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맨 처음에 회사가 이제 뭐 5개년, 뭐 1개년 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겠죠? 우리가 이번에 고객들한테 핸드폰을 100개를 팔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개를 팔 수 있을 정도의 종업원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웠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연봉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을 처음에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들어가는데 내가 연봉 5천에 계약을 했어요. 내가 뭐 이런 그 알파 플러스가 있는 그런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내가 너한테 연봉을 5천을 줄 때는 그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게 됐을 때 이제 알파에 대한 거, 뭐 100개까지만인데 그 추가로 몇 개를 더 팔았을 경우에는 그게 알파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윤 참가의 예고, 이윤 참가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 산업군 제조 쪽인 거죠. 왜냐하면 예측 자체는 100개를 팔려고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회사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 안에 킵을 해놓을 수도 있죠. 다른 뭐 이제 뭐 경영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킵을 해놨다가 뭐 한 번에 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보통 2, 3% 올려주는데 다음에는 10% 올려준다든가 뭐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런 제조 쪽에 IT 기업 쪽의 제조 쪽에는 이렇게 경영성과로 인해서 이윤 참가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윤 참가를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 아티스트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맨 처음에 그 입사했던 여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티스트들 말고. 물론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죠. 아티스트들이 원래 자기한테 정해졌던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원래 그 회사에서 요구했던 어떻게 보면 능력치보다 더 했을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아티스트도 포함이 되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에 대해서 몰입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윤 참가의 방법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성과에 경영 참여를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영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원래는 월급이 500인데 이번에 경영 참가를 해서 우리 경영 성과가 났으니
플러스 500을 더 주겠다. 플러스 500 그냥 주는 거야. 우리 회사에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죠. 우리 회사에 돈이 남아 돌아 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경영 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경영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 잘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윤 참가, 인센티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영을 참가한다라고 하는 게 꼭 내가 배에 타서 배를 젓고 노를 저어가지고 갑판에서 막 뭐 지시하고 이런다고 해서 경영을 참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에 대해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 그러니까 어떻게 퍼포먼스가 막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이 나면 그거는 나는 인센티브 받으면 난 그게 경영 참가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자본 참가예요. 자본 참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조직 재산 소유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그렇죠? 써드릴게요. 이렇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주식. 자본 참가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분배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배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부터 보통 그 창업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 회사들이나. 이제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윤 참가랑 자본 참가가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퍼포먼스 이상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주식으로 인센티브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 재산의 소유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까 BTS랑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아티스트 요번에 주식 상장을 했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그 개개인에게 주식을 어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 게 아니죠. 자본 참가한 거죠. 재산의 소유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말하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뭐 무식한 건 아니긴 하지만 아니 뭐 이것도 뭐 제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 참가했다 라는 말 자체가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조직 재산의 소유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종업원 지주제도. 굳이 어렵게 말하면 노동 제공을 출자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주식을 제공하게 되는 뭐 노동 주제도. 제가 위에 이제 써놓은 이 부분이 바로 주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참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노동출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주제도로 당신한테 자본 참가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있어. 우리가 가정이야. 우리 집에 4명이야. 근데 우리 집이 보통 다른 집 아무도 그런 집 본 적이 없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집이 5억짜리 집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집이 5인 가족이야. 그래 5인 가족이라고 쳐. 근데 5인이 다 성인이야.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오빠, 나, 그 다음에 동생. 얘네들 다 성인이야. 근데 갑자기 딱 20살 되자마자 아버지가 집안에다가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 됐으니까 너희들에게 자본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주체성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응? 너희들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도 살면서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도 줬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뭐 정원도 가꿨고 집에 청소도 열심히 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다른 집에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으면 엄마 아빠가 더 아플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을 자식으로 둬서 엄마 아빠가 다른 집보다 병원비 덜 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막 이런 막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집의 일부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자본 참가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공시지가로 5억인데 너희 삼형제에게 3남매에게 5천만 원씩 자본을 참가하게 해주겠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봐봐. 꼭 그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쵸? 그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내가 뭔가 이 집이 지금 일부가 내 거잖아요. 지금 5천만 원, 5억에 5천만 원이면 뭐야? 근데 일부가 내 거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내 방을 청소 한번 할 때도 그렇고. 그쵸? 뭔가 주체성 있게. 그쵸? 주인의식, 충성심, 성취동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 기업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소유에 참여하게 해줄 수 있는 자본 참가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경영참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뭐 진짜 뭐 총칼을 휘두르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경영참가제도 얘기해보면 막 거의 되게 좋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얘기만 또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좋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또 나쁜 얘기를, 그쵸? 나쁜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 경영참가제도라는 것에 대한 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책임의식 갖고, 그쵸? 소속감 느끼고 몰입하고 이것도 역시 이거의 이 조직의 일부가 너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발전적인 협력이 가능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모든 조직에 효과적이거나 반드시 확대되어야 될 제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영 능력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노동조합이 막 맨날 쌩떼 쓰는 거야. 분명히 그들에게 충분한 임금과 보상을 주고 복지를 다 제공했고 심지어 그 업계라든가 그 직업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경영진이 오케이 뭐 너네 너무 잘해 땡큐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너무. 마치 아까 경영 참가하는 것 중에서 거의 공동으로 결정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하는데 책임은 공동으로 안 지고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안 갖겠다. 이렇게 되는 정도의 사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노동조합이 있지 않아요. 뭐 없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물론 없는 회사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 노사들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의 성향이라든가 노동조합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곳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죠. 그쵸. 규모가 있는 회사죠. 근데 노동조합이 어쨌든 간 잘해보려고 생긴 조직이긴 한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너무 과도한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좀 과도한 경우들 몇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괜히 얘기했다가 공격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식적이더라도 꼭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대표로 참가하는 근로자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도 문제점이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괜찮은 조직이라든가 근로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대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뭔가 꼭 그러니까 근로자들 대표가 노동조합의 이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개인의 이득인지 아니면은 전체 이득인지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비리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하여튼 많아요. 얘기하자면 뭐 보면은 뭐 사실 한도 끝도 없긴 한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선택적으로 있어야 될 제도고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다 경영 원리 중에 하나긴 한데 노조라든가 아니면은 근로자가 너무 목소리가 이제 사실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는 경영권이잖아요. 경영권은 무슨 누구를 때리기 위한 거라든가 누구를 잘못되게 하려고 경영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이라는 말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의 이제 고유한 권리기도 하고 기업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너무 노조나 이제 근로자가 좀 힘이 세게 되거나 목소리가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권이 악화가 좀 되고요.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좀 굉장히 긍정적이어 보였던
경영 참가 제도를 통해서 뭔가 분배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진짜 커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단체 교섭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거야. 막 힘을 잃어.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른 거야.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단체 교섭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경영 참가 제도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경영자라든가 근로자 그 사이에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근로자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그쵸? 자기의 위치에서 경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경영자, 임원, 관리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경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하게 경영 참가 제도라는 것이 뭔가 이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리더가 어떠한 비전하고 목표를 가졌어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그리고 리더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을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슬프지만 그거를 걸러내는 것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이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뭐 수많은 아주 많은 그쵸 리더들이 있는데 대표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리더와 대표들이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죠. 근데 뭐 아주 흑백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한 그런 케이스 중에 내가 좋은 리더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감사하고 내 복이고 내가 정말 잘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내가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만나면 그런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것도 근로자의 사실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건 어쨌든 어느 하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참가 제도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쓰이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경영자부터 실무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경영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정리를 6가지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관리, 운영활동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특정 조직한테 적합한 특수경영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조직의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경영에 대한 목적부터 그렇죠. 인적 자원, 자금, 전략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경영 계획을 하고 경영 실행을 하고 경영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쭉쭉 설명드렸던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였고 직업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개인 의사결정 과정에 비해서 이제 복잡하죠.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 내가 내부적인 환경이 내가 가진 능력이잖아요. 그쵸? 내부적인 환경이 내가 가진 능력. 조직에서 내부적인 환경은 뭐예요? 조직이 가진 능력. 조직의 장단점. 이게 내부적인 환경이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은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 제가 장점하고 단점은 내부적인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환경은 뭐예요? 기억하셔야겠죠? 제가 이거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외부적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위협. 정답을 말해버렸네. 네, 위협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위협을 기회로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차피 정답 말한 김에 다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직업인들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혁신적인 결정보다 현재 체제 내에서 순차적이고 부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직업인들은 점진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해서 확인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선택 단계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이것도 했었던 거고 우선 요런 제가 학습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보통 요 안에서 그냥 시험 문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우리 중간고사 한번 봤기 때문에 느낌 아시죠? 그리고 4번째,
조직 경영 전략은 조직이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산은 뭐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 나는 맨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올라갈 것이다. 그건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나 제일 잘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풍놀이 겸 이 산을 좀 뺑뺑 둘러가지고 풍경을 보겠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건 똑같지만, 그쵸? 내가 전략,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경영 전략의 추진 과정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 외부 환경을 분석하며 경영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서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표로. 그리고 조직의 경영 전략 중 해당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본원적 경쟁 전략. 뭐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본원적 경쟁 전략. 기억나시죠? 세 가지 있었어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원가 우위 전략. 옛날에는 원가 우위 전략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 우위 전략을 이제 일본이란다. 중국, 그쵸? 필리핀, 베트남, 그쵸? 그런 데서 원가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공장을 차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헤드는 우리나라에서 나간 건데, 헤드는 미국에 나간 건데, 유럽에서 온 건데 원가 우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공장 이런 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다음에 생산품이나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은 뭐예요? 원가 우위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은 무조건 시험도 낼 겁니다. 무조건. 네, 이거는 뭐 별표를 한 번 더 할까? 별표를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아주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직업인들은 경영 참가 제도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경영 참가 제도는 경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의, 노사 아시죠? 뭔지? 노사는 뭐예요? 노사 중에서 노는 근로자예요. 사는 회사예요. 근로자와 사측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며 현장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조직의 경영에 참가하는 공동의사결정 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이윤에 참가하는 이윤분배 제도, 자본에 참가하는 종업원 지주 제도 및 노동주제도 등이 있다. 다 설명드렸죠? 이건 오늘 배운 거니까 아실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6번도 문제 내기에 진짜 좋다. 문제 내기에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요것도 뭐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놓을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의 목표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어진 업무를 뭔가 성실하게 뭐 수행을 해. 엉덩이 딱 붙이고 뭐 일을 하는 것 같아. 모니터 보고 있어. 그래도 조직 전체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내 업무에다가 몰입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전체적인 뭐 조직의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닙니다. 목표 자체는 우선은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장래의 상태죠. 미래의 상태예요. 그래서 대기업, 뭐 정부, 뭐 종교, 아니면은 뭐 조그만 뭐 가게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조직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노란색을 좀 바꾸고 조직 목표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목표랑 실제적인 목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관련된 조직의 사명, 그 다음에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직의 사명 이러면은 그거는 비전, 뭐 신념, 뭐 이유 이런 걸 공식적으로 표현한 게 보통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부 목표나 운영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에서 물건을 판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기술되는 단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보통 세부 목표, 운영 목표라고 해요. 만약에 조직의 사명은 이럴 수 있어요. 뭐 100년간의 기업, 조직의 비전, 신념, 조직의 뭐 존재 이유 뭐 이런 것처럼 조직의 사명은 이런 거예요. 근데 100년 가는 거 좋아. 돈 못 벌면서 100년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기업이 20개가 안 됩니다. 20개 정도 되나 보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기업이. 아직 삼성도 100년이 안 됐어요. 그쵸? 100년 된 기업, 100년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되게 촘촘하게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의류를 다루는 회사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100년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몇 벌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SW는 어떻게 하고, FW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부 목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존재하게 되는 정당성, 합법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운영 목표라고 하는 거는 행동 대안 중에서 적합한 걸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몇 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표 아래서 소속감하고 일체감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행동을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동기를 가지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그리고 조직 구조, 운영 과정 이런 거를 또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그 목표, 기능, 특징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목표의 기능을 그냥 제가 그냥 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꼭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걸 표시해 놓은 건 아니고 조직 목표의 기능을 굳이 앞에 있었던 걸 뒤에 설명을 하는 거죠. 조직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고 조직이 나갈 방향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행동 수행의 동기를 유발해주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기준도 돼주고 그리고 조직 설계의 기준도 돼준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직 목표의 특징.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조직 목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공식적인 목표랑 실질적인 목표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조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요. 다 많을 수 있지. 꼭 비전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거는 하나 해놔도 그걸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 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직 목표 간에 위계적인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변적, 속성,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 요소랑 상호관계를 가지는 거. 그쵸?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목표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수립되면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변동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대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 목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목표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조직에서 리더가 있죠. 리더의 내 마음도 맨날 변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데 리더도 똑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결단이라든가 태도가 좀 변할 수 있죠.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내적 요인은 뭐예요? 내 내적 요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죠. 내 외부적인 거 말고. 기업은 뭐예요? 기업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그러니까 조직의 내적 요인은 조직 리더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당연히 내적 요인이 되겠죠. 그건 외부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뭐 말했죠? 결단이라든가 태도가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권력 구조가 좀 변할 수 있죠. 조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 안에서
어떤 파트가 조금 더 힘이 세고 어떤 파트가 힘이 좀 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회사를 다녔을 때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근데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조금 더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똑같은 부서인데 똑같은 총무부고 똑같은 인사부인데 어느 회사는 뭐 총무부가 힘이 좀 세고 어느 회사는 뭐 인사부가 힘이 좀 세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 안에서 권력 구조가 변화된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외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경쟁 업체가 변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주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합병이 되는 거야. 내가 쟤랑 막 경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합병해. 가끔씩 뭐 아직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저도 그렇게 관심은 사실 없는데 관심이 없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죠.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갑자기 이제 당이 엄청 많았어. 우리나라에 막 가끔씩 투표하러 가면 여러분들 다 20살 넘었으니까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표하러 가면은 이렇게 우리는 막 그 지금 국민의힘인가? 그쵸? 국민의힘이라는 당으로 올해만 당명이 지금 2번째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하고 민주당 있잖아요. 그러면은 2개의 당만 있는 줄 정의당 얘기도 좀 나오죠. 한 3개 당 정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투표하러 가니까 투표용지 막 20개의 당이 있죠. 막 당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다 정당인이죠. 그래서 그 당이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견제할 만한 어떤 이제 A당이 있었어. 근데 A당이 힘이 예를 들어서 막 한 40%야. 응? 40%야. 구도가 한 3개 당끼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경합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A당이 40%. 야, 쓰면서 해야겠다. 헷갈린다. A당이 40%인 거야. 지지율이. 근데 B당, C당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뭐 한 20개 당이 있어. 근데 거의 뭐 여기서부터 당은 다 합치면 뭐 보통 한 2% 3% 되죠. 네. 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먹죠. 근데 예를 들어서 B당이 한 25%야. 응? B당이 5%. 근데 25%인 당이 40%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C당이 몇 프로야? 30? 한 3%야. 그러면은 이 33%인 당이 막 노력을 해왔어. 40%를 막 뒤쫓으려고. 근데 얘네는 안 움직여. 막 여기서 계속 막 비슷한 거야,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은 죽어도 얘네가 되는 게 싫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합쳐야겠죠. 그쵸? 전략적으로. 그쵸? 경쟁 업체가 갑자기 얘만 보고 있었는데 얘는 뭐 잽도 안 되니까 안 보고 있다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이 합쳐. 거대당이 된 거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58%가 된 거야. 58%가. 그럼 얘네 지금 2, 3%짜리 데리고 와봤자 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가 변하는 거. 외적 요인. 아무리 잘하면 뭐해. 막 국민적인 신뢰가 대단했어. 40%는 막 변동도 아예 없어. 그리고 막 당이 생긴 지가 막 뭐 한 30년 됐어. 근데 갑자기 내가 경쟁하고 있던 C 업체가 B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덩치가 갑자기 커졌어. 뭐 그런 경우는 진짜 예측하지 못해도 외적 요인인 거죠. 그리고 조직 자원의 변화, 그리고 경제 정책의 변화. 이런 경제 정책의 변화 이게 사실 말씀드릴 게 진짜 많아요. 경제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정치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외부 요인으로 정말 무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뭐 우리나라 사례도 얘기하려면 뭐 정말 많아요. 사실 얘기하려면 진짜 많은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국가 정책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일이 많이 없죠. 갈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잠깐 승무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원래 붙었던 항공사가 한국 항공사가 아니었어요. 한국 항공사가 아니고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항공사예요. 네. 그래서 그 항공사를 맨 처음에 붙었는데 사실 붙을지 몰랐어요. 붙을지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제가 지금 성격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꼼꼼하거나 그런 성격이 좀 못 됐고, 그리고 뭐 사실 그때 생각할 때는 막 승무원 하면 막 얼굴도 진짜 연예인처럼 예쁘고 막 진짜 뭐 미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고 막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보통이고 뭐 되게 여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이랬었고, 게다가 학생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진짜 정말 진짜 이렇게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 아랍이라는 그 아랍 국가 특성상 여자들이 이제 승무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여자들이 사회 진출이 허용된 나라에서 승무원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아랍 두바이 뭐 아랍의 그 비행기 뭐 여행 산업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거는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정책들 때문에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비행기를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으로 손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국가에서는 그 국가적인 경제 손실보다도 다른 부분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만 이득만 생각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 때문에 뭔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 뭐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승무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목표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직 목표의 분류를 좀 볼 텐데, 조직 설계 학자인 리차드 교수는 미국의 조직 이론 관련한 학자예요. 그래서 뭐 조직 이론과 설계에 대한 부분들, 뭐 전공 책들 굉장히 많이 썼던 교수고, 뭐 리더십도 뭐 퓨전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썼던 교수인데,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조직이 1차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이라고 하는 이제 운영 목표에는 조직 전체의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이라든가, 시장, 뭐 인력 개발, 혁신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가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리 조직에서는 이제 수익성이죠.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수익. 그쵸?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리 조직은. 그쵸?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 목표인 거죠. 그쵸? 자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직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게 보통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무자원이라든가 필요자원 이런 부분들을 획득하는 게 자원이고, 시장하고 관련된 조직 목표나 얘기를 하면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쵸? 시장에서 지위 향상 뭐 이런 부분들이죠.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3등 정도 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등, 그 다음에 1등, 내 1등이 된 다음부터는 유지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이제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그 다음에 승진, 그 다음에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인력 개발에 대한 목표고, 그 다음에 혁신이라든가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죠. 제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진짜 다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팬데믹, 질병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뭐 정말 예측 불가능한 모든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측을 최대한 해보겠지만, 예측을 막 최대한 해봐.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예측이 안 됐고 그걸 비껴나갔을 때 조직이 어느 정도 최대한 비슷한 케이스의 어떤 대비책, 혹은 없다면 최대한 어떻게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다라고 하면 혁신이라든가 변화에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산출량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단위 생산 비용이라든가 조직 구성원에 대한 1인당의 생산량이라든가 투입 비용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성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목표를 뭐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사실 얘가 제일 큰 거죠. 이게 색깔이 왜 얘도 핑크색인지 모르겠네. 진한 핑크색인지. 얘만 원래 진한 핑크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얘를 동그라미를 이걸 해볼까? 좀 부족한데? 이거? 네.
그쵸? 전체 성과, 그쵸? 전체 성과를 내려고 얘기를 한다면 자원 시장, 인력 개발, 생산성, 혁신 변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 목표를 그렇게 했고, 조직 목표, 조직 전체의 성과, 자원, 시장, 인력 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죠. 그쵸? 조직 목표는 문제 오늘 하나예요. 자신이 최고 경영자라면 시장 및 인력 개발 측면에서의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예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결정권자, 최고 결정권자, 우리 회사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라든가 인력 개발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이제 수립할 수 있는지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인력 개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 강의한 부분들을 이제 내가 본으로 삼아서 예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인력 개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하나 뭐 가상의 회사를 내가 결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다시는 게 아니라 그 토론방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토론방에다가 작성을 간단하게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IMF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IMF가 9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후에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연봉제라든가 성과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이러죠. 물론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한다 뭐 다 있지만 내가 가치를 더 잘 찾고 싶으면 돈도 그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 준하게 받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이제 일하고 있는 것만큼 잘 보상을 받고 평가받고 있냐에 대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근무 연수에 의해서 급여가 이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고 요즘은 뭐 더 많이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시대가 아니고 그쵸? 괜히 오래 있었던 사람 돈 많이 주고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눈치 보게 하면 회사 입장에선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열심히는 아니다. 더 잘하는 조직의 목표와 좀 더 부합하는 사람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성과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성과 평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목표 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래 일했다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설계, 그러니까 제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운영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열심히 한 것만큼, 잘한 것만큼, 잘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목표 관리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댓글 유튜브에 다시는 거는 없고 그쵸? 토론방에다가 몇 줄 다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남은 게 이제 기말고사 과제를 내야 되는데 기말고사 과제는 제가 뭐 내게 되면 내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달에는 웹엑스가 좀 약간 제 웹엑스가 문제인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서 우선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고 12월 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을 띄울 거니까 바로 띄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2월 다 가서쯤 가가지고 띄울 거니까 공지사항 한번 보실 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출석 관련해서는 제가 다 확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출석도 중요하지만 댓글 다시고 토론 다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출석은 점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석이 4번 빠지면 F잖아요. 그쵸?
근데 3번 빠지면 몇 점 깎이는 줄 아세요? 3점 깎여요. 그러니까 출석도 당연히 너무 중요한데 제가 출석 점수를 많이 안 깎는 편이거든요.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라고 해서 맨날 그래 공부만 할 수는 없죠. 또 대학생들 추억도 있는데 출석을 3번 안 하시면 3점 깎이는 거예요. 3점. 근데 토론이라든가 댓글 안 다시고 과제 안 하시고 이런 거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깎여요. 과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꼭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과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토론방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글 다시면 되겠고, 네, 기한 내에 수업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